네, 이상 그 토론 세 분의 지정된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발제자 분들께서 토론 내용을 들으시면서 또 문득 들었던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황기종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토론 내용 말씀해 주셔서 많이 참고가 됐고요. 그리고 저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쟁의 종교는 퇴거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센터가 이관받은 52건 중에 분쟁과 관련된 건에, 그러니까 왜 분쟁이 나냐면 집에 대한 문제로 아니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임대인과 입주자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해 있어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계속 거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엄청난 뭐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아닌 이상은 빨리 거기에 관계를 끊고 새로운 곳에 가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지, 그렇게 싸웠는데 서로 감정이 안 좋고 싸우는데 거기서 계속 거주하는 게 웬만한 성격이나 이런 분이 아니면, 그래서 퇴거가 어쩔 수 없는 종결이냐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나왔던 이제 서로 사이가 감정이 안 좋고 이런 관계들 빨리 정리하는 게, 어떻게 됐건 조정과 뭐 이런 분쟁을 조정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새로 다른 곳에서 잘 사시고, 오히려 임대인은 이제 퇴거하시고 새로운 아주 좋은 세입자를 맞이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의 마지막이 이제 퇴거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퇴거를 목적으로 퇴거가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다 퇴거일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뭐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하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임대인 중에 악성 뭐 임대인 얘기하셨는데 놀부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대부분이 제가 경험한 거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굉장히 좋으신 분도 있는데 오히려 입주자가 굉장히 영특하시고 뭐 이런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분쟁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뭐 비율적으로 어디가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가진 게 많은 임대인 분이 거고요. 입주자는 약자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약자인 게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불만이 있고 분쟁을 이렇게 제기하고 뭐 이렇게 충돌을 하는 쪽은 이제 약자인 입주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오히려 임대인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주택 하자를 개보수한다거나 뭐 임대차 갱신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외면하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잘못 들였으니 뭐 빨리 정리하고 또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되지라는, 또 아니면 퇴거시키고 재건축을 한다거나 팔거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엔 입주자가 약자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LH의 용역을 수행하는 이제 민간 기관인 신분인데, 입주자들은 저희 분쟁조정 상담센터를 LH 직원으로 또는 상당히 적대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저희는 중립적이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깔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들이 약자이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LH나, 그러니까 LH가 이 전세임대 계약서상 임차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임대인 있고 임차인이 계약을 하는데 LH가 임차인인데 임차인 입주자는 LH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주인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LH에 대해서도 본인 LH가 역할을 안 한다부터 방치하고 뭐 소외됐다라고 하는 이런 반감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오히려 그런 LH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저희도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센터가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분들의 처한 이 어려움에 이런 걸 좀 들어주고 어떤 방법들을 좀 모색해주고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해결됐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접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누그러지고 좋아지고 이제 이후에 퇴거해서 새로 이주한 주택에서는 가능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어디랑 의논을 먼저 하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복지센터라든지 임차인은 LH에 먼저 물어보고 나서 체납이나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좀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사시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정리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분쟁 조정 상담센터를 만약에 설치를 하면 참석을 하면 이건 민간 기구인가요? LH 조직인가요? 또 LH 조직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여전히 입주자는 또 그거를 조정센터를 LH 입장으로 그렇죠. 볼 가능성이 크니 지금 상황은 LH에서 네. 구체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뭐 그냥 이를테면 악덕 임대인, 네. 악성 임차인이라고 칠까요? 그런 경우에서 주로 좀 아주 해묵은 문제들이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걸러서 정 안 되는 것들만 떨어뜨린 거예요. 55개를. 그러니까 올 때는 그쪽에 전화도 그렇게 해요. 여기 컨설턴트님 갑니다. LH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 LH 사람이 오는 걸 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오리엔트는 현재는 지금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자꾸 이제 얘기를 하면서 두 양쪽에 충분한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좁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황선님 포함해서 이제 세 분이 갔을 때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본인의 노력이 없으면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본인이 의심해야 된다. 거기서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좁혀진 건 사실이지만 점차 이제 나의 문제를 좀 풀으려고 오신 분들이다 이렇게 다 해결이 되죠. 그런까지 찾으셔서 나중에 한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한 바이라면 이제 초반에는 같은 LH에 소속되거나 어떤 LH 명령을 듣고 있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거를 이제 LH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LH가 어떤 민간의 역할을 맡긴다거나 뭐 이런 식을 통해서 중재와 어떤 좀 다른 역할들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자리 잡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LH는 당사자거든요. 당사자가 이 역할을 하는 것보다 입주자에게 좀 더 객관적이고 어떤 이제 민간의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LH도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계약의 주체 당사자인데 그렇죠. LH가 분쟁 조정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3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어딘가에 해줘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나 입주자가 그 제3의 분쟁 상담센터가 LH 임대인 입주자를 거기에서 발생을 해결하는 문제인데 다 자기 편에서 LH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다 보면 문제 해결도 더 잘 안 되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기에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면 조 박사님이 좀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말씀 주실 때 아까 매입 임대는 이런 식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매입 임대는 이제 저희 LH하고 임차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풀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네, 그거는 이제 왜냐면 어차피 입주자 이제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는 이게 아까 저희가 기금만 지원하는데 왜 허그가 하고 있는 버팀목. 거랑 버팀목 대출하고 이제 그쪽에서 다 기금 대출하는 거만 네.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그럼 좀 클리어하겠지만 이게 독립될 때 왜 허가가 하지 않고 그럼 전세금 대출을 왜 LH가 하지 않고 네. 하나로 일원화되면 좀 좋을 텐데 근데 일단은 저희가 대출하는 거는 LH의 업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허그가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은 허그가 하기에는 이런 임차의 문제를 과연 대응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LH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LH가 지금 하고는 아니 있는데 허브가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LH가 아니, 지금 아니, 계약자로 들어가니까. 계약자로 들어와서 왜냐면은 이거를 똑같이 전세자금 대출이 훨씬 편하잖아요. 네네. 근데 대출해주고 근데 대출하고 이자만 지원하는 네. 방식이니까 그럼 지금 전세임대가 아니라 동일하게 그게 있는데 이 전세임대라는 제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복잡한 제를 운영하는 것이 그러면 이 복잡한 제를 통합한다면 어느 쪽이 하는 게 맞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통합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어느 쪽에서 그럼 이제 LH가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건데 새 주체가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받아서 원하는 주택을 가져오고 조금 차액은 계속 월세로 내고 있고 그럼 이런 복잡한 구조로 가져가긴 해야 되는데 뭐 A빌드 같은 경우에는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 소유기 때문에 실은 다 수리도 하고 저희가 나가서 하고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쨌든 회의를 했지만 저희가 연간 한 1,100억 정도 위탁 수수료를 내서 그걸 다 출동을 하고 그리고 뭐 문제가 생겼다면 악성 민원인도 굉장히 많아요. 내입임대가 오히려 주택이 더 많기 때문에 실은 악성 민원인이 더 어떻게 보면 입주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간 임대고 본인이 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주택을 빌려주신 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LH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집이 조금만 골잖아도 여기 조금만 뭐가 생겨도 LH 요구하시는 거죠. 공공기관. 근데 민간 임대주택은 그만큼 또 감안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집 자체가 너무나 그 1억 1,000에서 맞춰서 구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들 혹은 조금 임대료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어서 결국은 이 전세임대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조금 더 합당하게 이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입주자 관리가 아까 뭐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설득하는 거죠. 만나서 해결하고 이분들이 조금 이제 이 지역 사회에 이 집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서포트해주는 뭔가 입주자 관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외국 사례에서 보고 그러면 외국 사례에서 오래된 주택을 고쳐줄 때 그냥 고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도 재건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아까 이제 김전혜 박사님이 뭐 LH가 고쳐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실은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뭘 체크하냐면 입주자들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체크해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동이 많으면 늦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동이 적고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조금 하던 걸 좀 줄이고 예전에는 이제 집 밖에 있던 창문 막 깨고 가서 이렇게 술 먹고 줬던 행동을 좀 줄였을 때 그러면은 너네 단지부터 커뮤니티 시설 먼저 넣어주고 결정해주겠다.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조금씩 개선될 때 같이 가야 되는데 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공급이나 물리적인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영구임대도 지원이 많다고 하셨지만 이제 영구임대도 사회 이런 주거 서비스나 이런 거 관심 가진 게 실은 2010년대 후반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도 이제 겨우 이제 한 발 들여서 입주자들을 관리하겠다라는 딱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저는 다른 데서 하기는 정말 어렵고 LH가 가져가야 되고 전세임대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세임대 주택은 이제 정말 매입임대보다 더 점적으로 공급돼 있잖아요. 그 건물에 하나 이런 건데 이거를 뭐 만들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매입임대에 있는 잉여 공간이라고 해주니까 매입임대에 있는 잔여 공간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와서 컨설턴트 분들이 가서 어쨌거나 상담을 하면 그 집에 간다기보다는 어쨌거나 공간이 필요하고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결국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LH가 가지고 있는 매입임대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카테고리긴 한데 결국은 답이 없고 분산형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매입임대랑 같이 이런 입주자 관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의도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순진한 생각인지는 모르는데 그 문제 전세인데 문제가 그 3자 계약 구도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서 기금 지원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그냥 그 방식으로 하고 그 물리적인 주거 서비스라든지 오늘 그 아까 그 뭐죠 녹박 인지 벌써 이런 것처럼 영구 임대단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못 받는 영역들을 오히려 그 영역에서 LH가 역할을 하거나 분쟁 조정소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LH가 있음으로 인해서 과도한 분쟁이 발생하는 요구가 생기는 건 아닌지 그러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액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전세 자금은 70%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아주 옛날에 처음에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봤어요. 굉장히 저렴한 금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2년 정도 이용함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로는 그걸 해결을 하고 다만 1, 2분위 소득 계층들이 영구임대에서 받는 그 주거복지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들은 LH나 그 민간 사회단체에서 좀 하는 부분들로 풀어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냥 그 질문 겸 저도 제 의견을 잠깐 드렸습니다. 동일한 금액인데 네. 버팀목을 받는데 제가 만약에 찾은 결과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소득 1, 2분이 가고요. 그러면 전세 자금으로 1억 2천을 받으면 얼마짜리 주택을 할 수 있냐면 70%가 1억 2천이니까 1억 2천보다 더 높은 주택을 살 수가 있잖아요. 빌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걸 하더라도 한도는 1억 2천이지만 지금 전세인데는 전세 가격이 1억 1천만 원짜리 이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대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뭐 제가 만든 1, 2분위가 네. 버팀목 정세금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요. 그렇죠. 30%를 또 물어야 되고. 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현실 그 주택으로 부활 주택은 없다고 그러고, 근데 그 돈을 받아서 부담이 되고, 결국 이 얘기는 해법은 재정 지원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금 지원 한도 내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1억 5천짜리 전세를 구해서 1억 1천 전세 자금을 받아서 그 이자를 감당하고 생활비를 쓰기가 부담스러운데 또 한편에서는 1억 2천으로 살만한 집을 구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 임대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른 프로그램이 붙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말씀하신 김에 우리 박 원장님께서 예. 좋은 말씀 오늘 그 토론자분을 대해서 우리 김덕대 박사님이 제3의 금융 사회가치 연대기금이라든지 굉장히 그 전에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 신선한 아이디어고요. 그 연계해가지고 우리 조승현 박사님도 그 임대료를 적립해서 기금을 조정하자.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그 한번 고려할 만한 대안들이거든요. 이 주거급여를 전세임대 입주자분들이 받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받아요. 다른 임대주택은 다 임대인한테 가는데 전세임대는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본인 좀만 절약하면. 그래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 연대 기금이랑 이 임대료 적립 기금을 합쳐가지고 하면은 좀 더 이 자금 기금도 좀 더 확대되고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정 팀장님 발표하신 내용은 또 저랑 많이 공유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주거기본법을 좀 개선을 하자 이런 내용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지자체 조례를 보면은 주거안정 조례들이 굉장히 짧아요. 단조례가 길어야 한 5페이지 정도.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지자체별로 좀 특색 있게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담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혜경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이게 왜 분쟁이라는 것이 생겼는가를 처음부터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집주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에 대한 집에 대한 그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자 나는 집은 있어. 그렇지만 이 집이 지금 정상화되어 있는 집인지 문제가 있는 집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입주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이 나왔어. 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어렵게 집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모르죠.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공동 연구를 할 때, 컨설팅을 할 때 보면은 거기에서 분쟁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집수리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에 그러니까 관해서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당신은 집수리 아카데미에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집을 소개시켜 줄 때 내가 보는 안목이 있어야만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사전에 집주인한테 고지를 하고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면 그거 이후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을 때 분쟁이 없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집을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집수리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나는 내 집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정말 분쟁이 없을 수 있게끔 내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시설이 노화가 돼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살면서 뭐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부셔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이렇게 수리를 해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수전이 망가지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됩니까? 내가 쓰다가 망가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거기 때문에 내가 들어올 때 새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망가진 겁니까? 그런 차이에서 미묘하게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건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 들어올 때 임대를 할 때 이 수전이 어느 정도 낡았는지를 알고서 준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망가졌다고 했을 때에도 내가 어느 정도 썼으니까는 감안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왜 그게 망가지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입주자나 또 임대인이나 사전에 이런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는 서로에 대해서 그 집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살면서도 조금씩 고칠 수 있고 아까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내가 살다 보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집주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고쳤어. 그랬을 때 만약에 나중에 나가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계약 기간 끝났을 때에는 나는 이거 고치고서 뭐 몇 달 못 살았어. 나는 고친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돈 내놔. 내가 고친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말 안 했으니까 네가 고친 거야. 이런 분쟁이 자꾸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의 교육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그 오피스텔에서 관리하는 곳이 주체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리 주체가 자기네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입주자를 받고 이 사람이 퇴거할 때는 처음에 체크했던 리스트를 가지고 다시 체크했을 때 체크하고 나서 이거는 시설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를 판단을 해주겠다. 그거에 대한 임대인의 수수료를 내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계약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까 김동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뭐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그런 제도는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집수리 아카데미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을 해야 될 것 같다. 집소리 아카데미 홍보 들어갑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그 오피스텔 아까 계약 사례 주시면서 실제 저도 해외 나가서 잠깐 거주해 보면 이 인스펙션을 하면 중간에 이렇게 그 리얼터 부동 중개업자죠. 네, 그 사진 다 찍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갈 때 이제 내가 더 수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손을 댔으면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돈을 터야 되는 네. 그걸 적립금에 다 묶어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 사는 저희 가족 입장에 굉장히 힘들어서 조심조심 애들 좀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저거 건드리면 안 돼. 아마 그래서 분쟁거리가 안 생기도록 하는 처음 단계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단계인 것 같고 그게 교육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 가장 흔한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LH에 임대 아파트에 들어서 살잖아요. 그럼 나갈 때 관리소에서 와서 다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가 잘못된 거네, 이건 뭐가 고장난 거네. 그러면 우리가 그 관리비 예치인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이사 가고 나서 뭐 네. 이순가 이후에 들어오죠. 거기에서 차단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못을 박더라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거를 원상복구 해놓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으면 관리부에서 네. 체감시켜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네. 개념인 거. 일반적으로 같은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남정우 이사장님. 토론에서 많은 답이 그 답에 대한 어떤 좀그 시각들도 많이 던져주신 것 같고 김덕 박사 말씀대로 두 분 토론자님께서 좀 공정한 의견을.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전세인데 이거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LH가 조금 더 주거복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공공주택이 지금 건설임대 비용은 거의 지금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늘어난 추세도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임대가 물론 다른 측면에서 유형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가난 전제된 대형 주택이 아닌 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매입임대 사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금 서비스가 지금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 거점을 좀 만든다든가 또 거기에 뭐 경제적 조건들을 좀 자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LH가 답을 찾기 시작하면은 저는 답이 좀 어느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회도 지금 LH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이제는 택지 개발에 대한 한계가 뚜렷한 과정에서 전세 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이 방식으로 크게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동 그 자체를 그 복지 관리 대상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서 저는 그런 게 LH도 관리소 위주의 관리 방식에서 조금 더 그 다이내믹한 어떤 방식의 거기에 그 관리적 에너지를 좀 그 물꼬가 흘러가도록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 지금 요즘 흐름에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그런 그 복지 거점을 두는 것을 포함한 매입임대 전세임대에 좀 그 복지 관리 어떤 온기가 계속 들어가도록 지금 전혀 사실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도 그냥 연습만 하고 있어요. 그 연구적인. 우리 연대가 어쨌든 작년에 5개 만들어서 지금 입지 좀 시작을 하고 있고 가능성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 두 번째는 그 여기서 아까 임대인 사전 가입 제도를 포함해서 이 임대인에 대한 이 부분들이 여긴 사실은 전세 세입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초점을 둔 것은 임대인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못했다기보다도 그렇게 하면 우리 연대 입장에서는 조금 초점도 좀 분산되고 거기까지 대안을 내기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두 군데가 다 두 양자 당사자가 다 돼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 지기현 박사님은 좀 아니 버틴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금융 제도로 해서 괜한 기대심이라든가 그건 다 해줘야 될 듯한 이런 LH 어떤 이런 좀 그 애매한 상황들이 사실 실제로 전화 민원이든 모든 민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굳이 거기에 그런 문제를 자초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그 전세 저 주거 상향 프로젝트를 우리 주거복지원대가 유스탁하고 있는 동작센터에서 7개월 동안 120가구를 했어요. 1등한 거예요. 너무 엄청나게 했어요. 99%가 전세임대예요. 매입임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나오려고 탈출하는 사람, 그 벌집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 뭐 그다음에 또 쪽방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 그 대안이 현재는 영구임대는 이제 아예 꽉 막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 대부가 그냥 하늘의 별 따긴 만큼 생기는 정도만 채워주고 있고 그 지역 사람만 들어가요. 또 임대주택은 지역적으로 칸막이 완벽하게 돼 있어갖고 그래서 거의 99%가 전세임대예요. 이혼하고 오나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상향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이게 현실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에 상향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는 없고 그것도 10월, 11월도 늦어요. 10월 달 되면 대부분 소진돼요. 그걸 손가락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한 3, 4월 때 그때 기준 결정해가지고 또 하고 또 6개월 사업하는 거예요. 충분히 쓰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뭐에 같이 이게 밀어놓는 것 같은. 여기 뭐 근로는 사실 금융 프로 지원이 아니고 주거복지 정책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한 건 완고한 얘기지만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죽인다고 하면은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버팀목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좀 짜줘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악덕 임대인이 문제고 악성 임차인이 문제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험, 이런 그 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그 민간 비영리가 LH의 그런 좀 다양한 좀 연계되는 전세인데 누가 들어가는지 이 부분들을 프라이버시를 좀 뺀 상태에서 서로 공유나 설명회나 간담을 통해서 이 지역에 어떤 그 자원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관리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요청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듣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으니까 민원이 모두 다 쏟아지는 거죠. 이 과정에 개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입거리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거 이런 부분에서 적극을 조금 했는데 이 임대인 사전 가입을 포함해서 뭔가 이 부상으로 집수를 좀 해줘서 그분들이 저는 이게 착한 임대인 제도하고 굉장히 맥락이 같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거주 조건들을 좀 좋게 만들어 드려서 자연스럽게 임대 어떤 그 효과로 좀 노후 생활을 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하는 부분들을 공적으로 좀 이렇게 해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임대인 사전제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좀 접근이 필요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거복지원대가 그 1,500만 원을 기부했어요. LH에 돈을 모아놓고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기부를 하니까 시민단체에서 기부하는 게 우리가 동참 안 하면 안 되겠지 않냐. 그래서 2,500을 매칭을 해줘갖고 3,000을 했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흑자를 좀 해갖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매달 100만 원씩 해갖고 지금 1,500만 원을 지금 적금을 둬요. 12월이면 1,500이 되는데 올해 몇 가게 엉집어서 4,500개 잘 커요. 하나에 지금 10,000원씩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조금 한 250씩 하면 500이잖아요. 그러면 2,000 될 수 있어요. 그럼 LH에서도 어쨌든 매칭이 되지만 LH거나 딴 데서거나 매칭해주면은 4,000만 원이면은 여기서 김동재 박사님 말씀하신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 지금
이거를 용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능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사람의 체납 문제나 네. 뭐 집수리 수요에 대한 갈등 문제 이걸 할 수 있거든요. 네, 응.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네.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한부모 지원을 하잖아요. 500만 원 무상으로 줘요. 그걸 매달 5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갚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상자들을 모아서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어? 그랬더니 다 완납을 하면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10%, 5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기 유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외국 사례들도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행이 네. 신용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금융도 그렇고 이런 현장에서의 관계망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베이스는 그 사람이 어떤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크레딧을 줘요. 그리고 그 크레딧에 반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뭔가를 더 지원해주는, 그래서 공짜로 주진 않아요. 절대로 공짜로 주진 않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을 동원할 수 있는 뭔가의 선한 액티비티를 하게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돈들이 모여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죠. 크레딧을 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걸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유인이 되는데, 사회적 금융 쪽에서는 그렇게 관계망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요. 자기들끼리 거기 있는 대출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짜줘요. 서로가 독려해서 갚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도 그런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소그룹들을 자기들끼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을 네. 네. 그래서 지금 LH에서 우리가 3천만 원 만들어 놓은 거는 한 가정당 100만 원씩 해서 지금 2천만 원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포함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임대료 체납이 심했다가 그걸 극복했는데, 그런데 현재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계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100만 원씩 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런 인센티브, 일종의 좀 모랄리저들은 규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러면 뭐 1년치 그러면 60만 원 냈으면은 뭐 6만 원을 좀 드린다든가 보상을 해주는 뭔가 보상에 대한 것들을 하거나, 임대인, 임차인에게도 그렇고 임대인에게도 그렇고 전세 사시는 분들에게 이 비용을 의미 있게 해서 LH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몰리도록 하면은 한 1억만 조성을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제도 좀 잘 갈 수 있도록. 네, 김동현 박사님께 한번 의견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제 말씀 중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버팀목전 자금 대출과 전세임대가 그걸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버팀목전 자금 대출 구조로 대출을 지원을 해도 되는데 굳이 LH가 중간에 끼는 것보다는, LH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운영관리나 우리가 공공임대를, 일부임대를 건설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하잖아요. 입주자관리. 전세임대는 그 영역이 안 되니까 그 역할들을 오히려 더 LH나 이런 사회단체가 같이 해주는 것이 전세임대 프로그램들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였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였고, LH가 계약관계에 끼다 보니까 생기는 이슈들이 있는데, 굳이 버팀목전 자금대출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하게 하고 지원받고 임차인이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분쟁 문제, 마찬가지로 매입인에도 LH랑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구조, 그리고 아까 좋은 아이디어 그 사회적 금융 부분들 같은 경우도 그 프로그램에 녹여서 연체가 덜 발생하도록, 체납이 발생이 덜 하도록 하고, 우리 역할을 그런 쪽으로 LH 땡겨오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냐. 왜냐면 그쪽에 노하우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예, 허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무튼 마지막 그 끝날 때 가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해결해야 될 여러 꼭지들이 좀 몇 가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잘 좀 정리돼서, 또 오늘 다 못한 얘기, 오늘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세입자 보호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세입자 보호 관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세임대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까지 언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